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이셔서 이제 다양한 논의를 하고 다양한 얘기가 뒤섞이는 정말 좋은 공간이구나. 그리고 우리 노조 구성원들의 권익과 권익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또 나라도 생각하고 또 미래도 생각하시는 그런 정말 숙성되시고 연구신 그런 분들이 함께 하고 계셔서 정말 마음 든든하고 우리 노동계의 전설이신 여러 선배님들이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뵐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가 여기 들렸을 때 제가 처음에 인연을 맺고는 성사명 특보라고 제가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사이인데 저한테 한번 한 30분 정도 얘기할 그런 시간을 줄 테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국민대학교 주 정치인들 불러서 대학원생 학부생들 상대로 해서 하는 국악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강연을 했던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1시간 15분이 걸렸는데요. 그때도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21장짜리 PPT인데 많이 끝단에 가서는 생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나름 제가 생각해 왔던 우리의 정치 그리고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의 정당 정치까지만 대략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간에마다 소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그러죠. 코로나19나 4차 산업혁명, AI 시대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충분히 가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노동 문제는 사실은 제가 좀 말씀드려볼까 그러다가 제가 왜 번데기 앞에서 뭐 하다가는 뭐 한다고 하셨으면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워낙 여기서 연글고 숙성되신 여러 선배님들 계시고 그래서 그 문제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기제가 아니라서 그것을 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서울 도봉구에서 정치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정치를 하면서 제 파트너가 어떤 분이셨냐면 유인태 선배님이셨습니다. 저희 서울 도봉구가 유인태, 김근태, 그 양 거성 중진어를 계신 곳에서 처녀 출전을 해서 아주 운 좋게도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제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살려라 하는 분위기를 타고 소가 뒷걸음 치다가 뭐 잡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처녀 양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18대 때 됐고 19대 때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대 때 떨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건데 다시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 원내로서 최초로 사무총장 기용이 됐다가 다시 전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겸손하게 전 사무총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름 제가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정치인분하고 나서 몸가짐 바로 하고 국가를 생각하면서 장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정치를 해오려고 노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그동안에 나름 고민했던 여러 가지 좀 남다른 생각이라 그럴까요? 독특한 생각 같은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 녀석이 접니다. 귀엽게 생겼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입었던 바지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참 어렸던 시절이라서 저 이 바지를 1학년 때 입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입었습니다. 어머님이 큰 바지를 사셔가지고 현명하게 꿰매셔가지고 학년 올라갈 때마다 풀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6년 동안 입었던 그 기억의 바지입니다. 우리 역사, 우리 어려운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거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친숙하게 해놓고 가야 이제 우리 선배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좀 더 가깝게 대화가 됩니다. 제가 먼저 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배님께 질문이 나갈지도 모르겠고 우리 저쪽에는 우리 양주상 우리 여자 제 후배인데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400m 릴레이가 있습니다. 제가 전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400m 릴레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제일 잘 뛰는 사람이라면 내가 몇 번을 뛰어야 될까 한번 그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주대한 선배님 몇 번 뛰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4번 하죠. 그렇죠. 예. 제일 모범 답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양주상 저는 첫 번째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어디 가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4번, 그 다음에 1번 뛰는 게 두 번째 나옵니다. 이게 통념의 정답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아주 왕창 틀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류가, 모든 국가대표 감독들도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틀렸나 제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잘 뛰는 사람인데 정지된 상태에서 스타트합니다. 충분히 뛰어야 되는데 정지된 상태에서 스타트하니까 자기 베스트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아닙니다. 그러면 4번. 보통 보면 모든 사람들이 국가대표 감독들, 모든 나라의 선진국의 감독들, 후진국의 감독들 모두 다 4번에 제일 잘 뛰는 사람 박습니다. 칼 루이스처럼. 근데 4번은 다 잘 뛰다 보니까 거기서 1m, 2m 차이 내기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정답은 2번인데요. 2번에 가서 왕창 돌려놓으면 추격 의지를 다른 팀들이 상실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왕창 돌려놓는 게 맞다. 이게 제 전법이고,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띠박띠 초등학교 제일 잘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뛰어봐야 재미없으니까 안 뜁니다. 근데 우리 청백전 뭐 이래가 점수가 많이 밀려있을 때 사람이 따라 기조 이거 점수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겨야 되겠다 싶으면 선수 넷 중에 하나 덜어냅니다. 제가. 야, 나와봐라. 제가 딱 2번 해가지고 쫙 벌려서 이게 뛰어서 이깁니다. 저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속에 이런 발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이렇게 하고 바로 국가 전략으로 가면 재미없어 하실까봐 하나 더 전략, 아주 풍부한 곳에 있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밖에 안 됐을 때인데 저희 시골에서 보면 딱지가 그 10원에 라면 땅도 10원이고 10원에 20장 이렇게 딱지가 있습니다. 다 띄어서 양쪽으로 접습니다. 상대방 안 보이게. 그래가지고 글자 많은 거 글로, 아니 별 많은 거 딱 접습니다. 그래가지고 배팅을 합니다. 배팅을 하는데 가서 이제 맞추면 글로브로 가는데 글로브 딱 보니까 이쪽이 높아. 그러고 10점 줘야 됩니다. 그 게임인데 제가 보니까 이거 게임 할 것도 없이 저 딱지 다 상대방 거 다 칠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그럴 수 있었느냐? 10장을 가서 잃으면 20장을 갈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20장을 가서 또 잃어요? 그러면 40장을 갈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40장 가서 잃으면 말할 것이 80장 갈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 간단한 사실을 우리는 유치하게도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성년이 돼서도 이 생각 해보신 적 잘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배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제일 먼저 한 짓이 뭐냐? 촌놈 말로, 시골 말로 딱지 많은 녀석이랑 동포를 맺었습니다. 요즘 말로 펀드 만들어서 하니까 이거 뭐 할 것도 없이 다 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짓까지 했냐면 10원에 세탁지 사면 20원인데 세탁지를 해서 뭐 더 쳐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딴 거를 10원에 50장을 줍니다. 그래도 그 딱지는 곧 내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 달도 안 돼서 저랑 공부만 했던 친구 그 얇은 딱지가 라면 박스로 쟤도 하나 저도 하나. 그다음부터 제가 뭐 초등학생이 무슨 돈 욕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해봐야 재미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딱지는 동네에다 다 주고 저는 딱지 끝. 이렇게 했던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요 정도 하고 국가 전략으로 바로 넘어가면 또 서운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너무 많이 끌으면 안 되니까 목짓바 할 때도 100%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수로 한 번 정도 칠지 모르는데 그 방법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늦게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저기 혹시 그래도 궁금하시고 그다음에 손주들 이렇게 나중에 가르쳐 주시면 이런 거 잘하면 리더십 생깁니다. 희한하게 잘 이기는 놈이 왕초하거든요. 그래서 왕초한테서 좋은 일 많이 하라고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거 넘어갑니다. 저는 이런 게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아주 평범한 일인데 고민해보지 않은 거. 근데 사실은 고민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이런 게 일종의 통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노력해서 저도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제 바로 넘어가기 전에 강대국과 선진국,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고 선진국이고 어떤 나라는 왜 약속이고 후진국이냐. 이거 이제 제가 또 질문 드리면 시간 아낍니다. 제가 강대국이고 선진국인 나라는 군사력이 세거나 경제력이 강한 나라가 보통 강대국 선진국이다 그럽니다. 그것이
약한 나라가 약소국 후진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이건 이제 성렬이 돼서 제가 느끼게 되는데 영어랑 룰이라는 거 있어요. 룰. 그 룰을 만드는 사람, 이 선진국이고 만드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강대국. 그 룰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나라가 후진국이고 약소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룰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우리 사실 우리 국가 사회도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양방 의사들이 계신데 우리가 한방에 있었고 한중일 간에 표준 싸움이 있습니다. 어디가 혈점인가. 그런 것들 지금 일본, 중국은 굉장히 앞서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정부가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룰을 그쪽에서 하나 정해놓고 나면 그것이 우리 동양 의학의 표준이 됩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요즘에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룰을 누가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력과 완료와 경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 사회 뭐 이쪽에 그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빨리 선점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사회가 굉장히 비정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흔히 WASP 앞자를 따서 와스프라 그러는데 전통적으로 지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백인족, 화이트, 앵글로색슨족, 그다음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요 앞자를 따서 와스프라 그럽니다. 쟤네들이 스크럽 잡고 주도해왔던 게 우리 세계의 근 현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잊어먹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학생 시절에 운동했던 분들도 이 비정한 또 하나의 국가와 국가 간에 가다가 보면 마지막에 서로 국익이 충돌하는 그 순간이 되면 마지막은 저희들도 하다가 안 되고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은 브루텔 야만성입니다. 이것이 국제사회에 엄연히 있다는 것을 우리 국가 지도자들 국민들이 명심을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질서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번 대한민국이 엄청난 나라다라는 건데 이걸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평균 수명 30년, 인구 300대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경주개발 하고 나서 30년 만에 이렇게 된 나라고요. 뭐 올림픽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 안 했죠. 폴 케네디가 100주년 일본 동경대 100주년에 가서 앞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최고의 나라가 어느 나라 거냐 질문을 던졌더니 동경대학교 일본 사람들이 Japan, Never Japan, 그러니까 China, Never China. 폴 케네디 교수가 한 말이 Maybe Korea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 우리의 가능성 이것을 너무나 우리가 저주스럽고 우리 자신을 폄훼하는 그런 역사관 그런 흐름 속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좀 힘내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폴 케네디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요?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고요. 예일대 교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대국의 흥망사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2050 클럽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보면 이제 국민 개인 소득이 2만 불, 그다음에 인구가 5천만이 되는 그 나라를 정말 아토란 같은 선진국입니다. 거기가 7개국인데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그리고 우리가 7번째로 한국입니다. 여기에는 러시아도 중국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3050 클럽이 됐습니다. 그런 나라 국가적으로 국가전략입니다. 아까 전략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세 나라 미국, 일본, 중국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부터 말씀드려볼까요? 일본이 그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을 배출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일본이 내부적으로 국가 내부적으로 자민당 애들이 주로 한 겁니다만 전 세계에 수상이나 대통령을 30명만 배출하면 옛날에 대동아공영권 하다가 무너졌는데 일본이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온다.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짓을 했냐면 일본 사람이 세계 각국에 나가서 그 나라의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까지 전부 다 일본이 지원을 해주는. 우리는 왜 이런 생각 못할까요? 저는 사실은 제가 유럽이나 이런 데 나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보면 우리 동네마다 정치하겠다는 사람도 양주상 위원장처럼 정치하겠다는 사람 동네마다 빠글빠글합니다. 10명쯤 됩니다. 국회의원, 그다음에 단체장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유럽에 내보내서 하면 시민단체 봉사활동 자전거나 슥 타고 다니면서 해도 그 나라에서 시의원 금방 됩니다. 그리고 금방 수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국가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해서 지원도 하고 이런 거 좀 왜 우리는 못 해보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이 그렇습니다. 저 일본이 한때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미국 걸 살 때 미국이 아주 충격을 먹었습니다. 록펠러 재단의 지분을 50%를 일본이 인수하던 80년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이 70년대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하기 굉장히 어려웠고 80년대 올라와서 일본을 어떻게 잡았느냐 쭉 가다가 안 되겠거든요.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서 그 일본과 독일의 경쟁력을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독일의 마르크와 일본의 엔화를 평가 절상을 시켜버립니다. 그런 합의를 프라자 합의라고 그러는데 1985년에 그 프라자 합의를 해가지고 일본을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더 사실은 미국이 가졌던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본이 쭉쭉 올라갈 때 일본이 정말 이렇게 우리 미국 완전히 능가한 수준으로 위협해 오면 그때 전략이 사실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레카 해협 석유를 운송하는 그 해협을 딱 6개월만 봉쇄하면 일본 놈들은 그냥 주저앉는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우리 미국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생각을 미국의 전략가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국가 전략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미국이 중국과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사실은 이건 공화당 민주당에게 관통되면서 쭉 흘러왔던 건데 제가 이 전략에 참여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은 중국 경제를 쫙 끌어올려가지고 중국이 잘 살게 한 다음에 잘 살게 돼서 올라왔을 때 중국의 목덜미를 탁 잡아채면 채서 경제를 꼬꾸라뜨리면 그걸 중국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들고 일어날 거다. 그랬을 때 중국이 다민족 국가 아니겠습니까? 오누르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한 5개 정도로 중국을 인수분해해서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거기 조인했던 분의 생각은 뭐냐면 그 틈바구니의 동북 삼성을 우리가 땡기면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다시 고구려처럼 융성되는 나라다. 그런 의지를 갖고서 그 전략에 참여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비교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중국 얘기 뭐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그냥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중국 아이가 등소평이 절대 굴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시진핑이 요새 굴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중국이랑 미국이랑 붙으면 우리가 보통 G2란 말 많이 썼잖아요. 사실은 G2란 말 쓰면 안 됩니다. G2가 아닙니다. 붙어버리면 중국은 게임이 안 됩니다. 옛날에 이순신 대통령이 그 13척, 본인도 배포한 12척이라는데 13척을 가지고 133척의 일본 외선을 그때 물리쳤는데 옛날에는 전력이 만약에 6대4다 그러면 전쟁이 붙으면 6대4의 비율로 함선이 깨집니다. 근데 요즘에는 6대4의 비율이다 그러면 60%의 전력을 가진 거는 하나도 안 깨지고 40%로 괴멸되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중국이랑 미국이랑 군사적으로 붙어버리면 중국은 손도 못 쓰고 괴멸될 거다라는 그런 엄연한 현실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가 친중과 친미 이것을 고민하는데 사실 구한말 때 우리가 정말 쇄국할 거냐 개국할 거냐 그걸 집권층이 살인들이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나라가 국권을 상실했는데 그때보다 아주 간명하게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 청와대 이 세력들이 그것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권이 과거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사실은 친중 DNA, 뭐 문화혁명, 하방 이런 것에 치고 있으니까 그런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그런 대단히 위험한 징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제정세, 국가전략 다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 비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습니까?
빵점입니다. 제가 동편제, 서편제 빵점이죠. 제가 볼 때 빵점을 넘어서서 진짜 땅굴입니다. 땅. 우리 동편제, 서편제 갈라서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국민이 저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저희가 이제 동편제라고 편의상 우리 동편제가 서편제를 저격하고 그래서 뭐 내리는 게 모든 힘과 역량을 다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서 그 짓 합니다. 서편제는 안 그러냐? 서편제 마찬가지. 그리고 심지어는 뭐 적폐다. 저놈들 아주 사글이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치를 합니다. 저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비전을 경쟁 안 합니다. 그냥 끊어요. 우리 이건희 회장께서 우리 정치가 사류라 그랬는데 사류가 아니에요. 우리 정치만 없어지면 우리나라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말 엄청나게 발전할 DNA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사실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만약에 지금은 이제 북한이 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북한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다라는 여기에서는 생각 많이 이제 바뀌었죠, 그죠? 힘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누가 어떨지 모르고, 핵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민생이 잘못돼서 못 살겠다 할아버지라면 엎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우리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자유총선거를 해야 될 텐데, 그 자유총선거가 우리 한민족에게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저는 엄청난 재앙이라고 생각하죠. 왜 그런지 제가 다 아시는 건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우리 북쪽에 2,500만, 남쪽의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 딱 뭉쳐서 지키고 볼 겁니다. 자기 입장 정하지 않고 지키고 볼 겁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동편제 50, 서편제 50, 50-50. 지금은 좀 기울어져 있지만 50대 50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로 따지면 민주노동당이 10% 안팎의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력을 다 섞어서 자유총선거를 한다 그랬을 때 과연 이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아주 아득하고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정치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누가 고민해보고 무슨 솔루션을 가지고 있냐. 저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8대, 20대 국회에 다시 이제 제기가 돼가지고 첫 번째 의총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의총에서 했습니다. 같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우리 당에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호남 막 가시고 그러는데 이걸 서진한다 말을 저는 서진 그런 표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동진한다 그랬는데 서진 동진 땅 따먹기 개념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18도 가서 정말 통일의 미래까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동서화학을 차원 넘어서 우리 남북 한반도 운명을 우리가 가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그걸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접니다. 그래서 5.18 4단체하고 거기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갔더니 두 단체는 저희들이 무릎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묘역에 가서 그랬더니 정말 감동받았다. 고맙다. 오늘 정말 몇십 년 후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런 단체가 둘이 계셨고 두 단체가 굉장히 사실은 우리한테 핫소리 하시더라고요. 되게 우리 표현을 하면 까칠하게 그렇게 하시면서 5.18 헌법 전문에 집어넣어야 되고 1, 2, 3, 4 하시더라고요. 제가 쭉 듣다가 중후반쯤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총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심 발언을 하고 되게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무총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온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40년이 걸린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1, 2, 3 한꺼번에 다 하라 그러면 제가 그 대목에 약간 좀 말을 멈추고 그분들 문을 정면으로 의시하면서 다 한꺼번에 하라 그러면 제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저희도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당내에 이거 맞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부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설득하면서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해 주셔야 되고 때로 우리를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오히려 그분들이 이제 진정성을 보신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날 때 손을 잡아주셔서 사무총장 정말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명절 때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조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또 꿍꿍이를 했느냐. 우리 당에서 그 스피커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하태경이나 장제원이 같은 친구부터 해가지고 성일종,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5명 정도를 제가 끌고 가서 그 사람들의 가슴을 느끼게 만들어야 그래 좋다 우리 이번에 이걸 좀 가지 말고 정말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국정감사 하기 전날 반드시 국정감사하면 또 이게 늘어지니까 안 돼서 전날 또 바쁜 사람들 국정감사 공부해야 되는데 끄집어갖고 내려갔습니다. 전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죠. 조기 보내주셨던 회장님, 5.18 같은 회장님한테 사무총장 꼭 내려와야 된다. 당신이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 때려치고 내려가서 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이건 이런 동지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사무총장 이제 그만두게 됐을 때 저한테 전화가 오셨습니다. 왜 김선동 사무총장 같은 사람이 왜 그만두냐. 그러시면서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거 하려는 거 맞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알려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왔는데 이 동서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솔루션이 뭐냐면 우리 동편제가 만약에 정치의 상상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편제, 우리 국민의 힘이 보다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세력을 거듭난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그리고 서편제 더불어민주당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종북좌파라 그러죠. 이념적인 그런 것만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동교동 정도의 민주화 세력으로 정립이 된다 그러면 동편제, 서편제 같이 이렇게 죽이고 하나 올라왔으면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우리 동편제, 서편제가 대승적으로 창조적으로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도 서로 지금 현존하는 의원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의원들은 상대방을 공격할 때도 한피지 말고 같이 할 수 있는 그 그라운드를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내수석을 하고 사무총장을 할 때 제가 제가 비판하는 거 사실 되게 안 좋아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사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선동이 얘기하면 사실 아프다 좀. 근데 휘지 않아서 좋다. 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하게 만든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 창조적인 상상력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라운드를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정치를 할 때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못하는 정치, 그것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명에 자꾸 이렇게 해서 힘이 아니라 짐이라고 하셨는데 그 정치야말로 정말 국민들에게 큰 짐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이제는 정리해낼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좀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조금 남았네요. 일찍 끝내드리면 박수 제일 많이 받는 거 맞죠? 그러면 어머니를 감자하고 소스가 좀 해결해 주세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래사회 나가서 아니면 지금 옛날에 2001년도에 가면은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쭉 전통적 기업이 있었는데 이 기업들 지금 1등으로 나와 있는 거 지금 그대로 나와 있는 거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정도입니다. 지금 보면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이 IT 기업들이 다 세계 1위기업. 이건 2016년 통계인데 이거가 최근까지 버전업된 게 없어서 제가 이 통계를 냈습니다만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해 있습니다. 우리 아마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지만 노동의 구조도 근거적으로 달라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노조에서는 제가 보니까 방향선도 정말 잘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변화되는 노동시장, 노동환경 이거 미리 좀 연구해 두셔야 민노총, 한국노총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그런 국민노조가 될 거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노조가 될 거다. 라는 걸 먼저 살펴보시죠.
그래서 이건 뭐 우리 대한민국을 점핑 코리아해야 된다. 그리고 서울도 서울이 서울 나와야 된다. 그리고 서울을 서울 시민에게 이제 돌려드려야 될 때가 됐다.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정말 서울을 서울 시민에게 돌려드려야 된다. 주권자는 서울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맞췄던 것 같은데 제가 질문 시간을 조금 드리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은 뭐 저기 이 자리에서 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식사하시면서 하시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쉬운 질문으로 해주시고, 쉬운 질문 하나, 어려운 질문 하나 해주시고. 한 분만. 네. 매일 하는 사람. 우리 권영국. 네. 이번에는 감자 옥수수가 해결 좀 해주십시오. 네. 감자 옥수수.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 대한민국 뭐 잘하다 못하다 떠나서 이제 우선 서울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그 여야를 놓고 보다 선거를 치른다고 보면요. 지금 저 민주당에서 내년에 분명히 중고등학교 학비를 들고 나올 것이고 또한 재난지원자 해가지고 준선거를 할 텐데 저는 그 대안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겨울에 24개 구청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서 바닥을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틀을 만들 수 있는 조짐이 있는데 과연 그걸 만드는데 경제협사를 있는가. 저는 방송총장이 이제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고 또 도봉의 친구들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상당히 도봉에서는 인기가 있구나. 한번 자료 만들어서 한번 근무자랑 포기하면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독감으로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도봉구에 가면 사실은 저희 다른 사람들이 왜 저기 어떤 사람을 이렇게 자주 보면 그 사람들 인간적인 모습 다 보게 되잖아요. 차 같이 타고 다니는 우리 이제 수행하는 그런 친구들이 보면 자기들 그냥 지금들 말로 꼰대의 모든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저기 뭐 존경하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도봉에서 이렇게 제가 스스로 평가해 보면 저희 당원들에게 받는 그런 사랑과 그런 뭐 존경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민주당 우리 선배님들이 김성동이 저는 참 괜찮은 놈이다 그런 평판이 더 오히려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스스로도 하는데요. 정치라는 게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바로 저기 정치인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갑을 관계에서 우리가 을이 아니라 갑을 병정중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신 센 놈. 저는 센 놈들한테 제가 강합니다. 센 놈한테는 제가 머리 잘 안 숙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사실 자기 정치를 안 해서 김선도 그럼 아직 잘 많이들 모르시잖아요. 제가 인지도 조사하면 지금 많이 안 나오는 거야 지금. 하면 아마 저기 하위권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왜 그랬느냐 안에서 저는 치받고 했기 때문에 제가 초선 시절에 양기 대통령 시절에 이제 민본 21이라고 소장 개혁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거 할 때 제가 늘 제 노선이 뭐냐면 우리가 문제것을 가지고 있는 거 대통령한테 정무수석한테 가서 들이박자. 우리가 얘기 못할 거 없었냐. 근데 우리 같이 하는 의원들이 사실 대부분 정치인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되고 있다. 여러분 누가 뭐 이렇게 이런 얘기 따르고 이제 근사하게 자기도 포장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정치가 저기 못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구성원들끼리는 내부에서 치열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맺고 하고 저는 그런 노선을 해왔기 때문에 바깥에 가서 요새 제가 우리 당회들 보면 뭐 누구라고 이렇게 지칭을 안 하겠지만 어떤 스탠스를 늘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스탠스를 얘기하면서 당을 끄집어 내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 되고 나서 그랬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직접은 안 했습니다. 직접 하면 그 친구들한테 너무 마음에 상처될 것 같아서 간접적으로 스탠스 정책 그만해라. 사실은 너네들 할 만큼 우려먹고 컨텐츠 얘기야. 사무총장이 다 받아준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맨날 소장 개혁하다 하는데 뭐 컨텐츠가 없어. 근데 우리 당에 문제 있으면요, 우리 당 다 무너져 갈 때, 홍준표 할 때, 대선할 때 상황을 직접 맡으라고. 당 지지도 5%서 아무도 안 합니다. 당사에 침대 갔다는 선거 치러서 사무처 다 뛰게 만들었어요. 김문수 후보 할 때 또 안철수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현대위원장 맡아달라고 사무처에 당사에다가 침대 갖다 놔라 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선거를 했어요. 제 지역구 마지막 단 사흘 밤 11시 넘어서 가가지고 새벽 2시까지 선수 나와 그래가지고 가족 다 나와 그래가지고 몰고 다니면서 선거 그렇게 치렀습니다. 진짜하게 일하는 놈은 달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 정치인이 아마 제가 이제 서울을 준비하니까 서울 시민들이 좀 알아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제부터보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서 이거 못 해내면 이제 저도 정치가 자격이 없는 놈으로 분류돼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겠고요. 아까 우리 선배님 아까 24개국 정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준비할 방법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의도 연구원 원장할 때 기본소득 우리가 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그 보고서를 당 대표에게 제가 제일 먼저 공식화해서 하고 상임위할 때 제가 정무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인문사회계열 연구하는 소장님도 원장님도 많이 계셔서 거기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현안에 메모를 해서 그렇지 말고 우리나라에 2030년 미래를 내다보고 대통령이 해야 될 거, 나라가 해야 될 거 다 우리 원장님들이 그런 연구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잡아주십시오. 지금 무엇들 안 해주시니까 전부 다 정권에 그냥 아부하려고 그러고 그냥 그거 치유하를 보고서 만들고 이러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미래를 보고 일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마지막 발언을 제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 네. 좀 포괄적인 저는 해외에서 오래 살다 왔어요. 이제 정치 영역에 많으시니까 이 단도기질의 국민성을 어떻게 하면 대륙성 국민성으로 좀 바꿀 수 있는지 그런 그 안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답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우리 김선동 의원께서 여드런 방향이나 이런 그 컨셉이 있으신 분 같습니다. 예. 아유, 지금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민족성에는 두 가지 기회가 보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한의 문화입니다. 또 하나는 흥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약소국일 때는 한의 문화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강대국일 때, 강대국을 지향할 때는 저는 흥의 문화를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비슷한 생각에서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저희 지역에 도봉 오랜만에 가봤더니 저희가 서울의 48개 중에 막 뒤에서 세면 당력이 뒤에서 세면 제일 빠른 그런 지역이었는데 제가 딱 갔더니 거기서 얘기되는 것들이 뭐냐면 얘기만 나오면 배신 그리고 남 얘기하는 거 이게 또 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준다고 약속했는데 안 줬다 해서 나중에 팀일라 배신 녹취 뭐 그런 얘기가 나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막 정말 제가 그때 제가 어려웠거든요. 선배들이 계신데 제가 막 사실은 한번 붙어오셨습니다.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이 이 지역 사회를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떻게 비전 있게 만들고 하는 것이 주제가 돼야 되는데 만나기만 하면 사람 뒤 가만히 이런 얘기 또 나를 지새우느냐 그런 얘기 제발 하지 마. 나는 남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 우리 틀려도 좋으니까 발전적으로 미래 얘기를 하자.